안녕하세요. 저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머신러닝이라는 발표를 좀 하게 되었고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 이걸 올리는 이유는 제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맨날 고전적인 머신러닝 공부 쪽은 항상 스킵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뭐 커널 기반의 소프트 벡터 머신 혹은 뭐 차원 축소 같은 그런 방법들을 다 그냥 수학적인 어려움이나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 스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조금 수식적인 거 좀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샀었고, 광고는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전반적인 이해를 좀 뒀고, 그 다음에 수식적인 이해를 좀 더 다른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좀 찾아보면서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제가 잘 몰랐었던 그런 이론들을 조금 같이 한번 나눠 보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책에서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놨는데 이렇게 빨간 색깔 쳤던 것들은 제가 잘 몰랐던 내용들. PCA, 뭐 LSA, NMF, LDA, 가우시안 논란 모델, LA, TS는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뭐 정교화 성형회귀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그 일반적으로 어, 뭐 2차식에 대한 뭐 2차식으로 회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쪽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던 로스 펑션이죠. 뭐 n분의 1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략적 형태만 본다 하면 이런 식의 뭐 로스 펑션이 있는 것이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회귀에서의 그런 손실 함수일 거예요. 근데 정교순위회귀 모델은 이 뒤에다가 이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인 뭐 W1과 W2에 대해서 페널티항을 추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페널티항을 추가시키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해보면 가족합을 방지하고 모델을 좀 단순하고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그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일반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항을 어떤 식으로 추가하냐에 따라서 뭐 L2 규제 혹은 L1 규제 이런 식으로 L1 L2 규제, L1 규제 뭐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고 L1 규제는 뭐 절대값 씌운 거, L2 규제는 뭐 제곱 씌운 거. 그래서 아까 리즈 획이, 라쏘 획이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거의 차이점이 좀 뭘까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W1과 W2에 대한 이런 제약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피팅을 해 갈 때 좀 제약적인 조건이 붙어서 좀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라쏘에기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에런 규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의 파라미터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모델을 일반화하기 좋다라는 그런 설명을 책에서는 덧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소프트 벡터 머신입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어떤 이런 집단 사이에 이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수식적인 거는 뭐 패스하고 좀 이론적인 것만 조금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어, 예를 들어서 마진이 최대화시키는 그런 결정 경계를 학습하는 건데 마진이 작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까운 것들 있죠. 얘들하고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거리가 좀 작다 그리고 거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마진이 좀 크게 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개를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어떤 선형화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선형 분리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그런 어떤 공간을 조금 어쨌든 공간을 이용해서 어, 좀 복잡한 결정 연계를 학습하는 방법이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 커널을 기반으로 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어떤 선형 분리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차원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높은 차원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뭐 구현하지 않더라도 높은 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결정 경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커널 기반 서포트 벡터 머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또 높은 공간 피처 스페이스에 대응시켜서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선형회귀 하는 방식처럼 여기서는 평면을 학습시키고 이 평면을 위에서 정사현시켜서 봤을 때는 다음 같은 결정 경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 옛날에 고전적으로 머신러닝 방법에서 자주 쓰였다라는 것이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그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정 트리만을 가지고서 그냥 분류를 해서 뭐 얘가 뭐 A 클래스인지 뭐 B 클래스인지 뭐 그런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뭐 하나만 하는 것보다 투표에서도 다수결을 투표를 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예측한 거에서 투표를 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높은 투표수를 얻은 녀석을 이 모델의 최종적인 아웃풋을 주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확률론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랑 자체가 그 데이터가 비슷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모델의 아웃풋은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디시전 트리를 그럼 어떻게 해서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부트스트랩과 뭐 특징 선택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좀 바꿔주면서 이 디시전 트리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이란 것은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디멘지 1, 디멘지 2, 디멘지 3 이런 세 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네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임의 추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혹은 1, 2, 3, 1, 3,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임의로 복원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특징을 선택하는데 얘는 특징을 다 선택을 했고 얘는 특징 뭐 3을 제외한 특징을 선택했고 얘는 두 번째 걸 제외한 특징을 선택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디시전 트리의 아웃풋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구성을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번에 알게 됐고 좀 제가 차원 축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용어만 들어봤지 정확히 뭘 한 거 어떤 원리인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데이터의 차원 축소가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좀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모델 시점 넣기에는 조금 메모리도 마음에 들고 조금 학습 조금 특징을 좀 찾아내기도 힘들고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리고 또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각화를 하기도 좀 적당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각화나 노이즈 제거, 메모리 절약, 모델 퍼포먼스를 좀 높여주는 이유로 데이터의 차원 축소는 꽤나 중요한 문제고, 이런 데이터의 차원 축소는 비지도 학습 방식에서도 어, 매우 중요하게 선행돼야 될 작업입니다. PCA나 뭐 LSA, 그다음에 NNF, LLE, TSN 등 같은 이런 차원 축소 방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차근차근 봐봅시다. PCA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2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인 1차원으로 어떤 약간 데이터를 좀 차원을 축소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차원을 축소시키냐 했더니 여기서는 어떤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직선에 사용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은 이럽니다. 어떻게 어떤 벡터에 어떤 직선에 얘를 사용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이 데이터를 내적시켜서 정산을 시켜야지 좀 원래의 데이터 구조를 잘 유지할까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PCA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의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분산과 뭐 공분산을 뭐 나중에 뭐 고유 벡터, 고유값 이걸 공분산의 고유 벡터, 고유값을 이용해서 뭐 그 주성분을 뽑아내고 그 주성분 방향으로 뭐 데이터를 다시 구성한다 식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일단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내용을 하게 되면은 공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하고 특징산들의 변동이 얼마나 닮았는가 행렬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뭐 이미 이런 분포가 있을 때 여기다가 다음 같은 3, 2, 2, 4의 이런 2x2 매트릭스를 곱해서 선형 변환시키면 다음 같은 데이터 분포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은 선형 변환이며 벡터 공간을 선형적으로 다른 공간에 매핑을 시켜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변환을 해가지고 다음 같은 분포를 나타냈던 것처럼 공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서 특징산의 변동이 얼마 다른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분산의 계산은 뭐 데이터의 구조가 있을 때 거기서 평균값을 빼고 거기다가 뭐 트랜스포즈한 걸 곱해서 뭐 n분의 1로 나눠가서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생략을 하고 좀 하자면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하자면 이런 공분산 행렬이 예를 들어서 3, 2, 2, 4라는 2x2 공분산 행렬이 있다 써봅시다. 여기에 고유 벡터를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고유 벡터가 나오게 돼요. 고유 벡터 그러니까 고유값 문제는 뭐 어떤 정방행렬 A를 뭐 어떤 PDP 그런 방식으로
분해를 해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는 PDP 인버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했는데 뭐 여기서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맨 마지막에 P 인버스 1이 뭐 직교행이 나타나서 뭐 PDP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유 벡터는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는 투바이트이기 때문에 어 이때는 아이겐 벡터가 두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고유 벡터 두 개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아이겐 밸류는 이 고유 벡터의 크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고유 벡터 방향으로 얼마만큼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PCA가 그래서 PCA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겐 밸류가 더 큰 값, 그러니까 즉 분상이 더 큰 값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 직선에 이 데이터들을 이 점들을 사용시키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하고 공분산 행렬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계산해서 각 주정보 방향으로 데이터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n차원 데이터를 생각하게 되면은 얘를 어떤 n보다 작은 어떤 k차원으로 축소하고 싶을 때는 다음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n개의 아이겐 벡터가 나왔을 때 아이겐 벡터가 나올 텐데 이 k차원을 축소해야 되니까 어떤 k개의 뭐 아이겐 벡터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겐 벡터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까 봤듯이 아이겐 밸류 값이 큰 거를 기준으로 k개를 선택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러는 어떤 이 평면, 어쨌든 n차원의 k차원의 공간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0.9 정도 어떤 분산이 어떤 0.9 정도를 경계로 하는 어떤 그 값들을 좀 찾아봤을 때 뭐 1, k가 뭐 1일 때는 뭐 괜찮고 뭐 2일 때는 알겠지만 뭐 3일 때 갑자기 격하게 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는 뭐냐면 좀 k가 좀 3 이하일 때 좀 적용하기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atent Semantic Analysis, LSA입니다. 잠재미 분석이고 얘는 자연어 처리할 때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트윗값 분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윗값 분해를 이용해서 그냥 많은 양의 문서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 관련성을 뽑아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뭔 내용인지 몰라서 차근차근 일단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동차로 회사에 출근했다, 차로 출근했다 이런 식의 그 문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행렬화시켰어 어떤 벡터라이즈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 DOW나 백업 월즈라는 방식은 단순히 그냥 뭐 문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단어만을 보게 됩니다. 단어의 등장 횟수만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저희는 x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예시의 경우는 이 x는 8 곱하기 8 바이 4의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LSA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쓰게 되냐면 일단은 얘를 트윗값 분해를 할 거예요. 트윗값 분해 어떤 A라는 행렬을 트윗값 분해를 해서 U라는 행렬과 어떤 시그마 행렬과 뭐 V 행렬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뭐 D라고 했지만 다이어고널 해가지고 어, 직사각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직대각선 행렬 이런 식인데 뭐 대각선 행렬 쭉 채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운 이런 행렬로 만들고 여기서는 뭐 다음과 같이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런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예시는 8 x 4였던 행렬은 이렇게 어, 8 x 8짜리 행렬 U와 그 다음에 4 x 4 행렬 대각 행렬 4 x 4짜리 대각 행렬 이 D랑 그 다음에 4 x 4짜리 어떤 V의 트랜스포즈 이런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LSA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피처가 4개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면 이런 식으로 피처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이 4개의 피처를 2개의 피처만 갖고 오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피처의 개수를 좀 줄여서 쓰면 해보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 2개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갖고 오고 그리고 이 행렬을 U 해시로 할게요. 요만큼 이거에 대응되는 요만큼을 갖고 오고 얘를 D 해시로 넣고 얘는 이거에 또 대응되는 요만큼의 행렬을 V 햇의 트랜스포즈로 줄게요. 그러면 이 x 아까 x였던 것을 다음과 같이 이 햇을 붙인 녀석들 u 햇, d 햇, v 햇 트랜스포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렬 곱을 했을 때 어떤 x와 비슷한 값을 어떤 원본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유사 근사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U햇이나 D햇, 이 V햇 트랜스포즈 이런 값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좀 차원을 축소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얻은 U햇 D를 이용했는데요. 그러니까 U햇에다가 처음에 했던 이 D 행렬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차원을 축소한답니다. 이거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2 아니 8x2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 공간이 두 개를 줄였어. 아까 네 개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든 특징은 사실 A하고 B 이렇게 나왔을 때 A와 B는 정확하게 명시한 뜻은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떤 단어의 관련성을 만든 잠재 의미가 있는 잠재 변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자동차는 B에 가 있고 뭐 회사는 B에 가 있고 뭐 출근은 B에 가 있고 뭐 레스토랑은 A 쪽이고 햄버거는 A 쪽이고 먹다는 A 쪽이고 파스타는 A 쪽이고 보게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은 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재 변수 A랑 B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얘는 이제 우리가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얘는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음식이 아닌 뭐 다른 뭐 그런 느낌의 단어를 갖고 있는 뭔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잠재적인 의미를 분석해서 어떤 자연어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방법은 NMFA입니다.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음수 미포함 행렬분해라는 말인데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모두 양수라는 성질이 있는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텍스트 마이닝, 추천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런 n by d라는 어떤 v라는 데이터 행렬이 있다 쳐봅시다. 이때 이 v라는 녀석을 w하고 h로 이런 행렬을 분해를 할 거예요. 이런 곱으로. 근데 얘를 자체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수의 값을 갖고 있는 w하고 h 양수에 있는 wh를 일단 처음에 초기화시켜 놓고 이니셜라이즈 해놓고서 W를 고정시켜 놓고 뭐 H를 학습시키고 H를 고정시키고 W를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면서 V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의 특징으로 차원 축소할 때는 요 녀석 그러니까 V를 W 곱하기 H의 곱으로 어쨌든 분해를 그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 W라는 녀석을 선택해서 N개 피처를 갖고 있는 녀석을 R개 피처로 줄여서 데이터 차원을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이쪽은 LLE 조금 좀 앞에 부분과 좀 다른 느낌인데 매니폴드 학습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로컬 리니어 엠베딩이라는 LLE라는 것은 한국말로 말 그대로 국소선형 엠베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복잡한 높은 차원에 있는 이런 피어저나 디테일링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펴서 뭔가 단순한 구조를 나타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PCA가 앞에서 봤던 PCA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데이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시각화할 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컬라이즈된 어떤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좀 유지를 하면서 어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차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 LLE의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크게 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이웃을 검색을 하고 이 선형 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각 가중치 매트릭스를 좀 구현을 해서 그 가중치 매트릭스에서 뭐 어떤 그 로스를 좀 줄일 수 있게 하는 그 y를 찾아서 그 더 낮은 차원의 그 x를 y 공간에 y의 그 차원 y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정을 하나씩 다 보게 되자면 그 높은 차원에 있는 x를 s 주변에 있는 녀석들 k개의 이웃을 구합니다. 그 k개의 이웃을 구한 다음에는 그 일단 이 수식부터 볼 텐데요. 이 수식은 어쨌든 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가중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 가중치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건데 이 가중치 매트리스는 이 얘들의 성형적인 위치 관계를 조금 표시하려고자 도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xi라는 녀석을 이 주변에 있는 k개의 녀석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선형 결합을 표현했을 때 그 앞에 WIJ가 XI를 붙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K개 어떤 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얘들을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W를 찾자라는 녀석. W를 찾으면은 이 데이터들의 어떤 그 선형적인 그 각각 부분적으로 선형적인 그런 위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말이 꼬이긴 했지만 그래서 요 것을 어떤 xi 하나의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오차를 둘 수 있어요. 선형 결합 사이에 오차를.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 뭐 서치댓 하면 서치댓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웃이 아닐 경우에는 뭐 선형 결합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앞에 붙은 가중치를 0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선형 결합 표현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K의 이 가중치들은 그 설명할 수 있는 가중치는 다 1이 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W를 찾아야 되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모든 i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고 이거의 제곱을 씌워서 오차 펑션을 EW라고 두게 되면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 W를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WIZ들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WIJ를 구했으니까 이 오차 그 낮은 차원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는 WI를 계산을 해야겠죠. XI에 대응되는.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어요. 앞에서 계산한 WIJ에다가 뭐 이 주변의 녀석들을 곱한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해요. 선형 결합을 표현한 녀석과 이거 자체의 녀석을 오차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WY를 구하자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낮은 차원의 Y를 다 찾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인접한 데이터들의 어떤 설명적인 구조를 보존해서 좀 저차원으로 인베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LLD의 아이디어입니다. 비슷하게 TSN이라는 녀석은요, 마찬가지로 매니폴드를 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는 좀, 티분포라는 개념이에요. 티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좀 비슷한 구조는 좀 가까이 대응이 되고, 비슷하지 않은 구조는 좀 멀리 대응이 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PCA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평면을 자르고 좀 더 고차원을 해갖고 이렇게 잘라서 해가지고 해도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혼잡하죠. 근데 이 TSN을 이용해서 좀 얘를 펼쳐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좀 비슷한 구조는 가깝게 대응하고 비슷하지 않은 구조는 멀리 대응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잘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다 마치겠고요. 제가 사실 딥러닝이나 그런 뭐 그런 응용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져서 학습한 부분인데 이렇게 고전적인 내용도 좀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사실 이런 고전적인 부분의 머신러닝 분야에 대한 수학적인 베이스를 좀 쌓아가고 싶고 음, 최근에는 또 최적화 이론에도 관심이 생겨서 최적화 이론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처럼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 고전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책이나 뭐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이트인데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얘는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특히 이 사람 블로그 정말 좋아하는데 그 공돌이의 수학노트라는 그런 블로그인데 수학적인 내용이나 여기 나와 있었던 PCA 같은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걸 좀 해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라서 정말 좋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머신러닝 공부 열심히 하세요.